자, 이거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예년 같으면은 여러분들을 직접 모시고 강당이라든지 문화회관에서 여러분들을 배웠을 텐데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환경이 좀 낯설고 여러분들도 어려우실 텐데요. 이 상황을 또 즐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는 여러분들이 해칼에 의한 낙과 또 장마가 길어서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는 뭐 해칼도 있었습니다만은 복숭아 순나방 징글징글 해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고생을 했는데, 기상이 요즘엔 계속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연초에 영하 20도 이하로 며칠 내려갔기 때문에 복숭아 동해도 좀 우려가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아까 지석영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대배 파트를 좀 공부를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요. 그 다음 요즘에 상한가를 치고 있는 우리 김인수 선생님이 병해충을 담당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시 전인데 바로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지금 웃고 계시죠. 그 밑에 아가 사진은 웃고 있는데 웃고 있지 않아도 이쁜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강의할 때 이런 웃는 사진을 계속해서 이제 노출을 시켜드리면, 이 복숭아 강의나 하지 이런 사진을 왜 자꾸 올려주시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올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사진은 왼쪽에는 이제 풍선이 있어요. 풍선이 4개가 지금 있는데, 3개의 풍선은 얼굴을 찌푸리고 있고 하나 풍선은 웃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풍선이 보기가 좋으신가요? 자, 저 젊은 청년도 웃고 있죠. 그런데 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사진이 좋으세요? 이 사진이 좋으세요? 이게 훨씬 좋으시죠? 자, 이 슬라이드의 제목을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의 직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뭐 내 직업 뭐 복숭아 농사하니까 농업이지, 나 농사꾼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물건을 파는 사람은 상인입니다. 그죠? 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농업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으신 복숭아를 다 자가 소비하시나요? 그죠? 대부분이 판매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직업이 뭡니까? 판매를 하죠? 농상인? 자,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지금 개통출하를 하시거나 위탁 판매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점점 이제 매체가 다양화되면서 직거래 비중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직거래라는 거는 내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다든지 블로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1대1로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복숭아 성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물입니다. 수분이에요. 품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90% 내외가 복숭아 물입니다. 복숭아를 쭉 성분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물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다음 있는 것이 이제 칼슘, 인, 열량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복숭아 하나의 성분을 다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이 물입니다. 자, 우리는 복숭아를 팔고 있지만 뭐를 파는 거예요? 물을 파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물을 파는 직종이 뭐가 있습니까? 서비스 업종입니다. 서비스 업종. 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손님한테 저렇게 찌푸리면 그 물건 팔릴까요? 안 팔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직거래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유 복숭아 농사 짓는 것만 해도 힘든데 어떻게 웃어. 자, 여러분들 요 사진 한번 보세요. 자, 영동은 과일이 많기 때문에 과일 농사를 짓는 분도 쌀을 사서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쌀을 사서 드실 때, 야, 이 쌀은 맛이 없어. 이 쌀은 뭐 생산에 문제가 있어.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쌀 주인한테 캔슬 걸어본 분 계십니까? 이거 바꿔주세요. 이런 분 계세요? 없습니다. 그런데 복숭아에는 생산자 정보가 그대로 노출됩니다. 어디서 생산했는지, 그 사람 연락처는 뭔지, 품종은 뭔지, 이 박스에 몇 개가 들었는지 다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복숭아를 생산해서도 먹다 보면은 부패가 생겨서 캔슬이 생기는데 내가 생산한 복숭아가 맛도 없어요. 근데 불친절해요. 그래서 대번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아, 충북 영동에 누구 복숭아 맛도 없는데 불친절하더라. 맛도 없으면 친절하기는 하지. 아,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게 복숭아 생산하게 되면 운명일 수도 있어요. 다른 과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복숭아는 유통과정이라든가 이런 쪽에 부패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과정을 생산하시는 분들보다는 더 웃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운명입니다. 자, 복숭아 재배 면적 올해 좀 줄었습니다. 2만 166 헥타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약 1.4% 정도 줄었죠. 그런데 이 줄은 면적을 포도 샤인이 대체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샤인 뭐 지금 제가 강의하면서도 지금 나는 올해 복숭아도 하고 일부 샤인을 심을 테야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은 거기 댓글에다가 1번 한번 쳐보셔요. 몇 분이나 되시는지. 자, 샤인이 대세긴 대세입니다, 요즘에. 자, 바수 부문에서 복숭아 위치 꾸준히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1인당 연간 소비량은 과일입니다. 65kg 정도 됩니다. 복숭아로 치면은 13짝, 4짝 이렇게 드시는데 1인당으로 보면 5.6kg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박스 조금 더 드십니다. 양은 늘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피부도 좋아지고 뭐 니코틴도 제거해주고 그다음 비타민 A, 비타민 C 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좋은 성분이 많은데 뭐 다른 과일이 많아서 그런 건지 뭐 하여튼 가격이 좀 비싸서 그런지 아직 드시는 분은 5.6kg 정도. 복숭아 비싸다고? 자, 이게 저희들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복숭아를 사 드시는 분들한테 조사를 해봤습니다. 비싸냐, 적당하냐, 어떠냐. 대부분 한 63% 정도는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뭐 수박 같은 거 사러 가가지고 한 10,000원, 15,000원 정도 되면 들었다 놨다 하지 않습니까? 복숭아를 사 드시는 분들은 아직도 복숭아는 좀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의 복숭아 선호도는 주부님들이 약 44%, 그러니까 주부님들이 사시는데 본인이 드실 거 사시고 그 다음 자녀들 거 사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배우자입니다. 제가 저번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배우자 아파에 강아지가 복숭아를 먹는다 그러면 아마 배우자보다는 강아지를 위해서 복숭아를 사실 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 중에 배우자도 저도 포함됩니다. 자, 요거는요 적자 생존인데 작년에는 복숭아 순나방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순나방 때문에 그 문제는 없었는데 2019년도에 복숭아 순나방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저희들도 이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 어떤 의견들이 많았냐. 복숭아 수확기 때 칠 수 있는 농약이 없어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 수확 직전에 친환경 약재들을 많이 치셨죠. 뭐 유기농에 쓸 수 있는 약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치셨는데 그 유기농에 칠 수 있는 약은 뭐 여기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방제가가 시중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PLS 제도가 본격화되고 또 안전한 농산물을 또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복숭아 수확기에 칠 수 있는 농약이 없었어요. 2019년도에. 그런데 작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기존에 나와 있는 약 중에 수확 전 3일까지 칠 수 있는 약들을 새로 선발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약이 바로 그 약입니다. 트리후민 푸르겐, 잿빛무늬병하고요. 잿빛무늬병에 사용할 수 있고요. 수확 전 3일까지 5회 내에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적으시라고 제목을 제가 적자생존으로 적어봤습니다. 옛날에 적자생존은 경쟁해가지고 도태되고요. 도태되지 않은 사람만 살아남는 게 적자생존인데 바뀌었습니다. 적어야 생존할 수 있다. 적자생존.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로비 비긴 N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농약은 뚜껑이 분홍색이나 이런 것은 살균제죠. 그래서 스트로비 비긴 N은 잿빛무늬병, 탄저병에 등록이 돼 있고 이것도 수확 전 3일까지 3회 이내에 살포가 가능한 약재입니다. 그 다음에 포르투나, 잿빛무늬병, 탄저병, 그 다음 수확 3일까지 3회 이내에 살포가 가능한 약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기가 청색으로 바뀌죠. 이것은 살충제입니다. 엑시럴, 그 다음 미네토스타. 2019년도에 순나방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약재가 2019년 전년도에 생산된 것은 라벨에 어떤 것은 7일, 또 14일, 21일 이렇게 표기된 것도 있습니다. 그 약은 라벨이 먼저 나와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걱정 말고 수확 전 3일까지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2회 이내까지 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명타자, 샤르트, 순나방이고요. 이것도 수확 전 3일 2회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프라우스, 다트롤. 자, 프라우스 같은 경우는 순나방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썩떡나무 노린재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확 전 3일에 노린재에 쓸 수 있는 약은 아마 프라우스가 유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회 이내고요. 그 다음 에스페로, 이거는 심식나방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충카드는 미국 선녀벌레, 그 다음에 바로학은 복숭아, 순나방에 등록이 되어 있고 2회 이내까지 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머지 약들은 지금 못 구해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밀고, 균간에, 푸른탄, 프리오, 푸르겐 요 약들은 다 수확 전 3일까지 5회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에 복숭아가 어땠는지 어떤 분은 기억하기 싫은 분도 계시겠지만 쭉 한번 복숭아가 어떤 식으로 재배가 됐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수종 불량이 왔죠, 여러분들. 수종이 불량이 돼서 해칼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이래서 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따 해칼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종 불량이 돼서 해칼이 왔고 해칼에 의해서 낙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다르게 이렇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연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많이 나오지 않았던 흰가루병이 작년도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공병이 많았죠. 그 다음에 장마가 작년도에는 뭐 50일 이상 왔는데 저희 지역은 근 60일 연속해서 장마가 비가 왔죠. 그 다음에 태풍이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따 뒤에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 태풍이 많이 오는 해에는
가을에 복숭아 꽃이 피는 불시개화 현상이 올해 많이 나왔습니다. 이따 뒤에 잠깐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복숭아 작년에 이 증상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증상 뭘까요? 어떤 분은 노린재다, 아니다, 뭐 해칼이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거 해칼입니다. 이따 뒤에 해칼이 왜 오는지 또 어떻게 하면 좀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겁니다. 왼쪽에는 육아기 때 유제를 사용해서 때자국이 묻은 거로 생각이 되고요. 오른쪽은 자 저기서 코를 흘립니다. 보통 이제 복숭아 육아기 때 코를 흘리면 나방이 찍었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희들도 야 요것이 나방 피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것을 갈라보면 씨가 갈라져 있습니다. 해칼이죠. 그 다음 요것은 씨살이 존벌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게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이 씨살의 존벌이 많이 나오는 지역은 저 남해안 쪽으로 해서 매실을 집단 재배하는 쪽에 이 씨살의 존벌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낙과된 것들을 이렇게 안을 갈라보면 씨 안에 씨를 갉아먹고 씨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유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씨에 사는 존벌이다. 그래서 씨살이 존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낙과된 것을 안을 확인해 보지 않으면 원인을 찾기가 힘듭니다. 자, 씨살이 존벌이고요. 자, 요거는 봉지를 다 싸고 난 후에 자, 이제 봉지를 싸고 나면 보통 이제 그 탁구공만하게 이제 복숭아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바람이 불면 이 봉지가 달달달달 흔들려요. 보통 이제 해칼, 낙과 3기에 오는 증상인데 이것도 나중에 씨를 갈라보면 씨가 다 갈라져 있는 해칼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이거를 6월 달에 이런 증상이 많이 나와서 생리적 낙과 또 해칼 또 그래서 이제 이 낙과 원인을 뭐 찾기도 하는데 이따 이 낙과하고 해칼은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이제 봉지 작업까지 다 해놨으니까 피해가 훨씬 더 크죠. 적과 끝났죠. 종내 끝났죠. 봉지 작업까지 다 끝내놓고 이제 약잘 쳐서 수확하려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미라과가 생기는 이런 증상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작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것은 재배 측면하고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같은 것을 까보면 좌측에는 쌍배가입니다. 원래 이제 복숭아 씨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두 개가 발달했다가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가 크는 것이 정상인데 두 개가 다 커버립니다. 그러면 저거는 점점 크다가 언제까지 떨어지냐? 수확할 때까지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적과할 때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오른쪽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지 작업 직전 전후에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것도 이제 일찍 따내면 좋긴 한데 저거는 적과할 때 표가 잘 안 나기 때문에 봉지 싸고 피해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것도 해칼이죠. 이거는 이제 뭐 심식이네, 순나방이네, 이렇게 이제 의견들이 분분한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를 흘렸다고 그래서 이게 나방 피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하시라는 거죠. 자, 이것은요. 이것은 세균성 구멍병입니다. 세균성 구멍이 와서 이제 노린재가 같이 찍어서 피해를 본 농가인데 작년에 이 세균성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동계 방제를 좀 철저히 해달라고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도 복숭아 농사를 상당히 잘 하시는 분인데 동계 방제를 안 하고도 한 6년, 7년 농사를 잘 지셨어요. 근데 작년에 천공이 돌아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자, 요것도
이것도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노린재 피해라고 가져오신 거를 저희가 이제 동정을 해보니까 이것이 해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낙과가 됐다 그러면 다 이렇게 좀 갈라서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낙과. 작년에 이제 해칼 때문에 낙과도 왔었고, 해칼이 아닌 경우도 낙과가 왔습니다. 자, 이 농가는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파랗게 만생종입니다. 만생종도 낙과가 왔고, 조생종도 낙과가 왔어요. 이 포장은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 아침에 쫙 돌아다니면서 한 무덤 묻고, 또 저녁에 또 가면서 한 무덤 묻고, 또 다음날 또 한 무덤 묻고, 계속 복숭아를 묻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농가는 수확한 것보다 낙과된 거가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이 농가는요, 땅이 물이 납니다. 물이 난다는 것은 복숭아의 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복숭아의 뿌리는요, 가뭄에 견디는 힘은 강합니다. 그런데 습에 견디는 힘은 약한데 극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를 재배하시다가 복숭아로 전환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포도는 나 정상적으로 수확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복숭아 하면서 돈을 난 전혀 못하고 있다.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포도는 과수 중에 습에 잘 견디는 과정입니다. 복숭아는 습에 가장 견디지 못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숭아는 물이 난다든지 지하 수위가 높다든지 외부에서 물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데에 식재를 하시면 저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따 물 관리는 굉장히 강조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사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사진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요 사진은요? 요 사진 어떨까요, 여러분들? 요 사진은요, 정상입니다. 자, 제가 계속 지금 병 걸린 사진, 또 해칼 사진, 또 비정상과 사진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저건 뭐지, 이제 찾으시려고 그러는데, 요 사진은 정상과입니다. 복숭아가 이제 절여야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작년에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왔죠. 한쪽은 정상으로 비대가 되고 한쪽은 위축이 되는데, 요것은 이상기후, 그 중에서도 저온에 따른 피해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갈라보면 씨가 갈라져 있는 것도 있고 씨가 멀쩡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그 해칼로 일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요것은 이 작년도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늦게까지 더웠던 그 지역에서 제가 촬영해 온 건데요. 아마 2차적으로 순이 좀 커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요 사진하고요. 여러분, 요 사진을 보시면 사진이 똑같죠? 네, 같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다릅니다. 앞에 사진은 기온에 의한 현상이고 요것은 품종입니다. 요 품종은요, 용택 골드라는 품종입니다. 여러분들 용택 골드 품종 아실 텐데, 이 품종은요, 저렇게 잎을 잘 발생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뭐 아상 처리를 하고 뭐 별짓을 다 해봐도 잎 발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좋은 품종보다 우수한 재배 기술은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내가 아무리 재배 기술이 뛰어나도 품종의 타고난 특성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복숭아는요, 어떤 뭐 아상처리라든가 이런 거라서 잎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올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간 날이 며칠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품종을 선택하실 때 크고 달고 그다음 재배하기 쉽고 꽃 화려하고 이런데 이게 동해에 약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법이 없어요. 동해에 걸리면. 그러니까 이제는 그 나무가 동해에 강한지 이것도 살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평균적인 기온은 높아졌지만 극저온은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상이 들쭉날쭉하다는 거죠.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평균 기온은 올라간 것이 확실한데 최저 기온으로 내려가는 것은 더 추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복숭아 동해 피해를 보는 것이죠. 지금 저희들이 이제 눈을 조사했을 때는 이제 피해가 아직 안 나온 거로 돼 있는데 아마 이제 날씨가 풀리고 이제 꽃이 나오고 이럴 때쯤 이제 모르겠으면 그때 가면 또 동해 피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풍선 이렇게 한쪽을 줘 뜯은 것처럼 위축이 되는데 이것도 저온 피해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나요? 위축이 된 거는 아닌데 복숭아 하부 쪽에 이렇게 사마귀가 돋듯이 이렇게 돌기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어떤 피해인지 이제 몇 군데 이제 자문들도 구하고 저희들도 회의를 좀 해봤는데 정확하게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상 기후에 의한 것은 맞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정확히 모르겠고요. 하나는 약을 치는데 그 약이 밑으로 쏠려서 이런 증상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이상 기후에 의한 이런 변형과라든지 근래 보지 못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사는 안전하게 가야 된다. 어떤 게 안전하게 한 거냐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증상인데요. 자, 털이 있는 쪽에 저렇게 먹물을 뿌려 놓은 것처럼 검정색으로 변색이 됐습니다. 그런데 털을 벗겨봐도 그 안에 먹물 색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외과피 이제 그 껍질을 까보면 그 안에는 또 문제가 없어요. 이것도 이상 기후에 따른 이상 증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확인이 안 됐던 이런 증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흰가루병이죠. 흰가루병이 그동안 많지 않았는데 흰가루병이 작년도에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병충해 부분은 우리 김인수 선생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흰가루병에 등록되어 있는 약이 단 2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약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과 흰가루병에 등록된 약 중에 복숭아에 같이 등록이 되어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 약을 좀 선발해서 좀 살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좌측은 이제 위에 상부에 이제 열과가 생긴 건데 작년에 계속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쪽이 좀 약해진 상태에서 열과가 온 거로 생각이 되고요. 오른쪽이 사진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불시개화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꽃은 4월 달에 피는 게 정상이죠. 뭐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남부 지역은 좀 일찍 필 테고 그 다음에 북부 지역은 늦게 피지만 보통 4월에 꽃이 피는데 저 꽃은 전년도 10월에 꽃이 핀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연속 강우가 한 60일 됐지요. 태풍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겁니다. 나 죽겠어 주인님 나 좀 봐주세요 하고 힘들어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때는 뭐 연면 시비를 좀 한 번 더 준다든지 과온을 자주 살피셔서 내 나무가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있구나
과원 관리에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겁니다. 오른쪽 불시개화입니다. 저 불시개화는 복숭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과나 뭐 개나리나 뭐 진달래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 나오죠. 11월 달에 개나리가 만개했다. 이게 다 불시개화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은 작년에 이제 저온 피해가 좀 예상이 돼서 글루탐산 나트륨이라는 거를 살포하면 개화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루탐산 나트륨을 살포를 해본 결과인데 결과는 처리한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이나 똑같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글루탐산 나트륨이 뭐냐? 미원입니다. 마법의 백색가루 미원. 그래서 저거를 치면, 그러니까 이제 특히 자두 같은 것은 복숭아보다 일찍 개화가 돼서 제가 자두에도 처리해봤고 복숭아에도 처리해봤는데 원하는 결과값은 얻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사진도 노린재 피해 같아서 저희들이 이제 동정을 해보니까 노린재 피해는 아니었습니다. 노린재 피해가 아닌데 일부에서는 불소가 침착이 되면 이런 증상이 나온다, 뭐 이런 연락을 받았는데 그것도 설이지 정확하게 왜 그런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혹시 주위에서 이런 증상들이 보시면 좀 센터로 연락을 해서 같이 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낙과지요. 낙과. 이게 이제 조생 유명인데요. 아까 먼저 보였던 분은 이제 너무 보기 싫으니까 무덤을 파가지고 계속 묻었고, 이분은 아유 난 그것도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 낙과된 것을 과원 한쪽에 이렇게 모아놓으신 건데, 이분이 하신 말이 올해는 나도 수확한 것보다 낙과한 게 더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복숭아 이제 수확기 때 복숭아를 저희들이 이제 낙과된 것을 조사를 매일 거의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면 과원에 뭐 그냥 둘이 얘기할 때 떨어집니다. 이 밭에서 쿵, 저 밭에서 쿵. 그런데 이제 떨어지는 것들이 정확한 게 있죠. 순나방이 먹으면 꼭지를 가해야 하기 때문에 떨어지고, 또 뻥과가 생기면 꼭지가 미발달해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쌍배가 떨어집니다. 자, 뒤에 사진을 보시면 좌측이 복숭아 순나방에 의한 낙과입니다. 꼭지 부분을 가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크죠. 그래서 복숭아 순나방은 보통 4번 이상 발생을 하죠. 4월 말에서부터 뭐 늦게까지는 10월까지 나오는데 1기 때, 2기 때는 순 피해를 주고 3, 4기 때는 복숭아를 가해야 하기 때문에 낙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만생종 같은 경우 어느 날 이제 수확하려고 준비를 다 해서 봉지를 벗겨보니까 죄다 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하고, 오른쪽은 뻥과입니다. 수정이 잘 안 돼가지고 꼭지가 이제 빠진 경우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복숭아 낙과가 조생종에서 많이 나오는데 만생종에서도 복숭아 낙과가 나옵니다.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봉지를 다 싸고 이제 양분이 너무 이제 한쪽으로 몰리거나 수분 관리가 안 돼가지고 해칼이 일어났다가 그게 봉합이 됩니다. 봉합이 된 상태에서 수확기까지 갔는데 수확기에 양분이 과하게 흐르든지 하면 6월 달에 그 내과피가 터졌던 것이 다시 터집니다. 그래서 중만생종에서 또 만생종에서 낙과가 생기지요. 그래서 저렇게 내과피가 완벽하게 붙지 않고 분리가 되는 경우도 낙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뒤에 이제 그 복숭아 생육 관련된 것들이 좀 나오긴 나오는데
핵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제 핵칼이 생기는 원인을 이제 이렇게 묻는 분이 계셔요. 아니 그거 핵칼을 어떻게 하면은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 복숭아 재배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핵칼을 잡을 수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핵칼은 어느 한 원인에 의해서 오지 않고 여러 가지 원인에서 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복숭아는 수확 후에 나무의 양분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저장 양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고 양분을 저장한 다음에 이듬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런데 수확 후에 과원 관리가 안 돼서 나무의 저장이 안 되면 이듬해 꽃이 좋지 않습니다. 꽃이 좋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핵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월부터 3월까지는 꽃이 충실해지는 기간입니다. 특히나 이제 암술이 충실해져야 되는데 1월부터 3월까지 저온이 온다든지 또 바람이 세게 온다든지 또 비가 많이 온다든지 또 평균보다 너무 덥다든지 이렇게 하면 암술이 충실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꽃가루 바지를 해가지고 암술대를 타고 와서 수정이 돼야 되는데 그 암술이 약해져 버리니까 이후에 핵칼로도 이어집니다. 이래서 또 핵칼이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만개 후에 복숭아는 수분이 돼서 수정이 되는 기간이 약 보름 정도 됩니다. 길은 거는 20일까지 가는데 그때의 양분이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러니까 물 관리가 잘 안 된다든가 아까 같이 기상 상태가 나쁘면 수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정이 안 되면 그것이 향후 핵칼이 된다든지 낙과로 이어집니다. 수정이 안 되면 복숭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낙과를 보통 3번 정도로 보지요. 자, 낙과는 3번 정도로 보는데 언제 낙과가 오냐면 처음에 개화 후에 약 2주간 암술이 불완전해서 수정이 안 돼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클 것은 크고 이제 수정이 안 된 것은 떨어지지요. 그때 작용하는 것들이 기상이라든가 전년도 저장 양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숭아 암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암술이 제대로 충실해지지 못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둘째는 만개 3주 내지 4주 때 수정이 안 돼서 떨어지는 거죠. 보통 이제 꽃가루가 없는 품종에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개화 전부터 계속 물을 정기적으로 준다든지 또 인공 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불수정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3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지를 싸고 난 후에 낙과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손해가 가장 크죠. 보통 이제 우리가 정례하고 그다음 꽃적과하고 그다음 적과하고 봉지까지 다 쌌는데 그 안에 떨어집니다. 특히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더 많은데요. 요때에 생기는 낙과의 원인은 대부분이 양분 불균형입니다. 질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이 돼서 C로 갈 양분, 그 다음 네과피로 갈 양분 이런 것들이 균형을 딱 맞추고 있다가 갑자기 가물었다가 비가 한 번에 들어온다든지 그러면은 땅속에 있던 비료기를 확 끌고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이 양분이 한쪽으로 밀리다 보니까 핵이 단단해지기 전에 이미 C가 너무 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휴지가 너무 많아서 뚜껑이 안 닫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후로
낙과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이 완전히 갈라지지 않고 일부만 갈라져서 다시 융합이 됐다가 이것이 수학기 때 가서 떨어지는 생리적 낙과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이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나방 피해도 아니고 뻥과도 아니고 외관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왜 떨어졌을까요? 이거 낙과가 왜 생겼을까요? 그죠? 이거는 그냥 먹을 때는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로 멀쩡한데 밭에 가 있으면 툭 이렇게 떨어집니다. 예. 저도 민망하고 주인장도 민망하고, 그리고 떨어지는 소리는 또 왜 이렇게 더 큽니까? 그죠? 자, 그래서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원인에 의해서 낙과가 생기는 것들은 이유는 알겠는데 지금 보는 이 복숭아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복숭아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복숭아인데 낙과가 많은 과원을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이 물이 납니다. 예, 물속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식물 호르몬 중에 지베렐린하고 사이토킨이라는 식물 호르몬이 있습니다. 자, 날씨가 좋았다가 갑자기 비가 며칠 오면 갑자기 이 낙과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생기는 낙과를 발생시키는 호르몬이 사이토키닌하고 지베렐린인데 이 호르몬이 나무에 변화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이토키닌은 뭐 여러 가지 작용을 하지만 뿌리에서 발달을 해서 과일 쪽으로, 과일을 키우고 과일을 익히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디로 가냐? 가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숭아를 키우고 복숭아를 맛있게 해야 될 호르몬이 잎을 키우고 가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분이, 호르몬이 변해서 낙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나는 곳에는 복숭아를 심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봉기가 싼 후에 이제 복숭아가 내 과원의 복숭아가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양수분 관리가 적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칼하고 낙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재배 측면에 대한 건 뒤에 또 나오니까 계속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복숭아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복숭아 무덤 파신 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은요, 가보니까 이 과원은 원래 복숭아 과원으로 준비했던 것이 아니고 포도 시설입니다. 예, 포도 시설을 하셨다가 무슨 사연이 있어서 포도를 좀 비우고 그대로 배수 대책 없이 복숭아를 심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적지가 아닌 곳에 복숭아를 심으면 다 쏟아냅니다. 나 죽겠소,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 주셔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배수 대책입니다. 복숭아는 물만 잘 빼줘도 70%는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심은 밭이 논인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온다든지 기상이 안 좋다든지 이러면 낙과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이유 없이 떨어졌던 복숭아 밭입니다. 계속 이렇게 물이 고여 있습니다. 자, 이 밭은 아까 그 밭보다 더합니다. 여기는 거짓말 좀 못해가지고 배를 띄워도 될 정도입니다. 근데 이 밭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습니다. 수지가 그냥 말도 없이 나오죠. 그러니까 복숭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에 비해서 뿌리 기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뿌리에서 올려준 수분을 입에서 배출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몸에서 터치는 겁니다. 나 죽겠어.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밭은 가장 먼저 해주셔야 할 것이 물을 빼주셔야 됩니다. 근데 물이 안 빠집니다. 왜? 땅에 논이거든요. 논을 그냥 말려서 복숭아를 심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반복,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밭은 복숭아가 좋을까요? 좋을 리가 없죠. 복숭아 안 좋고 나무 힘들고 또 나무 살려야 되니까 영양제 많이 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 용담댐이 좀 방류가 돼서 이제 좀 수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이제 이 밑에 쪽은 이제 나무가 많이 고사가 됐고 위에 쪽은 지금 멀쩡한데, 이런 밭은 올해 좀 동해 피해가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밭들은 좀 유심히 좀 살피셔서 동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른 분 한 번 갈 때 두 번, 세 번 가보셔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양산, 그 다음에 양강, 마포 쪽, 그 다음 심천 일부가 좀 올해 좀 잠겼는데요. 이런 쪽은 더 유심히 살피셔서 동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 낙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낙과 원인은 뭐 그거 외에도 또 있습니다. 나무를 너무 강하게 자르는 강전정이 있죠. 그 다음에 정례를 할 때 그냥 강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강정례. 또 꽃을 또 한 번에 많이 따내는 강전정.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말씀드릴 강적과가 있습니다. 자, 복숭아 해칼이나 낙과를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적과를 여러 번 하라는 겁니다. 그죠? 예비적과, 본적과, 또 수정적과,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가뜩이나 일손이 없어서 뭐 이론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적과를 싹 해다 보니까 남아있는 그 복숭아의 양분이 쏠리다 보니까 그 질소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과잉돼서 그게 해칼로 이어지고 차후에 낙과로 작년에 많이 이어진 것입니다. 거기다 또 기상까지 안 도와줬기 때문에 작년에는 낙과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조건이 뭐 쌍으로 겹쳤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쌍배과, 아까 말씀드린 쌍배과, 순나방, 또 꼭지무름 이런 것들은 이제 육안으로 표가 나죠. 그 다음에 아까 그 적지가 아닌 곳에 심었을 때 오는 호르몬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낙과를 유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해칼,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전년도에 저장 양분이 부족한다든가, 또 1월, 3월부터 암술이 발달하는 시기에 양분이 부족하다든가 기상이 안 좋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수정 후에 수분이 돼서 수정하는 그 14일간의 기상이라든가 또 양분이 한쪽으로 과하다든가 이러면 또 해칼이 되고, 특히나 이제 조생종 같은 경우는 경핵기가 짧고 그때 과육이 같이 커야 되기 때문에 양분 불균형이 온다든지 아니면 계속 가물었다가 물이 한 번에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해칼로 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도 정기적으로 언제부터 꽃 피기 약 열흘 전부터 계속 일주일 간격으로 물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물을 일주일 간격으로 주시라고 그랬더니 뭐 지륵땅도 일주일 간격으로 주고 또 모래땅도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주십니다. 그게 아니고 양토나 사양토 간격이 일주일이면 모래땅은 더 촘촘하게, 또 진흙은 더 간격을 띄워서 그렇게 관수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복숭아 그 낙과 원인 또 해칼이 양분이 너무 많고 질소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내 밭에 질소가 많은지 양분이 많은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옛날에 그 세종대왕은 봄이 되면은 농사를 권하기 위해서 흙을 떠서 드셨답니다. 그래서 그 pH를 맞추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토양검정 사업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셨을 테고, 여러분들은 지금 각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검정을 무료로 해줍니다. 그래서 토양 검정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시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와 있는 그 과학 농법 중에 토양 검정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또 검정 수수료도 무료로 해주니까 반드시 토양 검정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면 뭐 그냥 우분, 돈분 막 갖다 뿌리죠. 특히 이제 복숭아는 낙과가 생기는 과일입니다. 사과, 포도, 배 이런 것들은 낙과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분이 과하게 되면 내과피, 자, 씨를 싸고 있는 딱딱한 핵이 갈라지는 핵칼이 발생을 합니다. 양분이 과잉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복숭아는 토양 검정을 하셔서 적정량의 시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비료 욕심 내 가지고 복숭아 농사 어렵습니다. 자, 아까 그 사진이었죠. 자, 이분은 제가 볼 때 주업이 사과나 포도나 이런 게 아니고 아마 축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분을 갖다가 이쪽에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복숭아 이렇게 하면은요, 볼 거 없습니다. 100% 낙과입니다. 포도는 일단 뭐 너슬포도가 됐든 어쨌든 간에 수정이 되면 낙과가 없기 때문에 좀 가능할지 몰라도 복숭아는 100% 낙과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 복숭아 일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1월입니다. 1월이니까 지금 잠을 자고 있겠죠. 그 다음 3월은 아까처럼 1, 2, 3월 이제 기온이 오르면서 눈이 충실해지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4월 달에 꽃이 피고 수정이 되고 5월, 6월, 7월 이렇게 이제 세포가 분열이 돼서 이제 복숭아가 이제 커지죠. 그리고 7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내년도에 이제 꽃을 피울 꽃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시기별로 다 중요하지만 저장 양분을 만드는 시기는요, 요 시기입니다. 수확 후에.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3월 달에 꽃이 좋지 않다고 오셔가지고 뭐를 쳐야 돼, 뭐 이렇게 하고 또 농약방이라든가 이런 가게에 가셔가지고 비싼 영양제를 치십니다. 물론 뭐 쳤으니까 나쁘진 않겠죠. 그런데 3월 달에, 4월 달에 피는 꽃은 전년도에 만들어진 양분을 가지고 꽃을 피게 됩니다. 여러분들 꽃 필 때 보시면 잎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숭아의 농사의 시작은 올해가 아니고 전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생종은 7월 달에 수확하시고 중생종은 8월, 만생종 9월 달에 수확을 하시고 나서 잎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내년도에 꽃이 좋아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꽃이 좋아야 암술이 튼튼해지고 암술이 튼튼해져야 수정이 잘 됩니다. 수정이 잘 돼야 복숭아가 낙과라든가 핵활이 줄게 되는데 그 눈에 보이는 시기 때만 열심히 하시지 요때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요때. 자, 저장 양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장 양분이 중요해야 이듬해 농사가 잘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복숭아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3번 크죠. 처음에 이제 수정이 돼가지고 계란 모양처럼 길쭉하게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씨가 딱딱해지는 경액기를 지나, 그 다음 마지막 수확기 때 이제 복숭아가 색이 들어오고 당이 들어오고 급격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도대체 그러면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야? 이렇게 묻습니다.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은요, 여기 경액기가 여기입니다. 경액기가 짧게 가져가면 조생종이 되는 것이고
경액기가 길면 만생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목을 생산하실 때 그래서 만생종 복숭아를 쓰시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생종 복숭아는 이 씨도 딱딱해지면서 과육도 같이 커야 되기 때문에 씨가 충실하지 못합니다. 만생종에 비해서. 그래서 이왕 대목을 자가 생산하실 때는 만생종 복숭아를 쓰시라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복숭아 일생 설명드리면서 복숭아는 수확 후에 꽃눈이 분화해서 형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11월 경이 되면 암술, 수술, 꽃잎, 꽃판찜 조각해서 모든 기관이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시기를 화기가 완성됐다 그래서 화기 완성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화는 뭐냐면 꽃화자의 그릇기자입니다. 그러니까 꽃그릇이 완성이 됐다가 이게 이듬해에 기온이 올라가면 개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꽃은 저장 양분을 잘 만들어야 충실해지고 이듬 1월, 2월, 3월 달에 기상이 양호하고 특히 일조량이 좋으면 이 암술이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암술이 튼튼해지면 수정이 잘 되고 수정이 잘 되고 튼튼하면 해칼이라든가 낙과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꽃 언제 만들어진다고요? 전년도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속하게도 수확 후에 복숭아 밭을 잘 안 가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가보니까 이미 낙엽이 다 져 있습니다. 아니, 사장님 이거 낙엽 언제 졌어요? 몰라요. 왜? 안 가봐서. 복숭아 따고 캠벨 수확하셨고 그 다음 MB에 따고 그 다음에 꽃감 깎았습니다. 복숭아 안 가본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지 또 병해충이 있는지 모르니까 이듬해 꽃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듬해 와서 이제 꽃이 안 폈네, 벌이 안 오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수확 후에 반드시 후기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요 사진은요 포도 사진입니다. 포도의 양분 흐름도인데 이걸 보시면 복숭아나 사과나 배나 다 똑같습니다. 처음이 새 순이 나오면 잎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이 화살표는 양분입니다. 양분이 일부는 밖으로 나가고 일부는 나무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빨간 표시를 한 요 부분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은 열매가 맺혔죠. 자, 열매를 맺게 되면 광합성을 한 양분 또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 대부분을 과일을 키우는데 집중을 합니다. 자, 사람으로 치면 자손이 태어나면 좋은 건 먼저, 만난 거 먼저, 좋은 옷 먼저 이렇게 자식을 키우고 나서 나중에 이제 좀 덜 맛있는 거, 또 덜 이쁜 거 이런 거를 부모님이 입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색이 들어옵니다. 색이 들어오고 나면 나무에서 생산되는 양분, 나무에서 만든 양분을 거의 사람으로 치면 자식을 위해서 올인하게 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수확 후에 비로소 양분을 나무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자, 나무에 양분을 저장한다. 그래서 무슨 양분? 저장 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저장 양분을 가지고 월동을 하고 이듬해 꽃을 피운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도에 여러분들이 수확 후에 나무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특히
수확 후에도 비료 기운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양분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양분을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도장지가 되겠습니다. 도장지. 자, 그래서 수확 후에 햇빛이 잘 들게 하기 위해서 도장지를 제거해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농사는 올해 시작된 게 아니고 작년에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확 후에 안 가봐요. 아, 사장님 나 죽겠어, 나 좀 봐주쇼. 안 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듬해 죄다 낙과되고 죄다 해칼되고 이렇죠, 그죠? 자, 이거는 복숭아가 거름, 자, 퇴비로 키울 수 없다는 것을 그려본 겁니다. 자, 오른쪽은요, 지상부부터 가까운 쪽에 복숭아가 크고 색이 두르고 이렇게 만들어 본 것이고요. 왼쪽은 그 반대입니다. 자, 복숭아는 하늘하고 가까운 쪽에 복숭아가 먼저 색이 들어오고 당이 들어옵니다. 자, 만약에 이 질소가 많아서 복숭아를 키웠다면 이쪽 복숭아가 좋았겠죠. 그런데 복숭아는 절대로 이렇게 크지 이런 식으로 크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뭐다? 복숭아는 태양이 완성하는 과일입니다. 햇빛이 좋아야 되지 복숭아 재배할 때 너무 밀식으로 해가지고 바람이 안 통한다든지 또 거름이 너무 많아서 도장지가 많다든지 이러면 절대 좋은 복숭아를 생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국에서 이제 복숭아를 잘 짓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경산으로 한번 가서 그분은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뭐 복숭아 처음 출하하면 뭐 한 박스에 30만 원을 받았네, 20만 원을 받았네 이렇게 하는 분입니다. 자, 이분은 예정지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예정지 관리요. 자, 뭐 1년 듣고 2년 듣다고 그래가지고 뭐 논에 막 꽂지 않습니다. 둘째는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충분하게 배수를 합니다. 배수 대책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 제식거리 넓게 하고 그 다음 동계 방제를 철저하게 합니다. 아까 제가 올해 천공병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계 방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따 병해충 관계는 우리 또 김인수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실 거니까 그때 가기로 하고, 하여튼 저는 올해 여러분들 동계 방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유공관 말씀드렸죠? 네, 배수입니다. 논이 됐든 산이 됐든 밭이 됐든 다 묻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충분한 제식거리. 자, 이 간격에 여기다 심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커지면서 우거지니까 여기를 제거한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다니다 보면은 새로 쉽게 하신 분에 2m 간격으로 심으신 분도 있고 3m 간격으로 심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왜 이렇게 심으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허해서 심었답니다. 나중에 좀 크면 베어낸다고 그러는데 제가 장담합니다. 그거 못 빕니다. 예. 피려고 하는 복숭아 나무가 더 좋아요. 못 빕니다. 거기에 이제 복숭아 달려보세요. 못 빕니다. 심으실 때 넓게 심으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유공관입니다. 여기 유공관 보이시죠? 예. 논이건 밭이건 다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복숭아가 심겨져 있는 곳이 논인지 밭인지 한번 보십시오. 물을 나면 복숭아 재미없습니다. 자, 이거 제가 양산 출장 가가지고 찍어온 사진입니다. 논입니다. 자, 여기 물 보이시죠? 여기 물 보입니다. 여기 같은 복숭아 밭입니다. 여기 물 없습니다. 그러면 위에 그림하고 자, 요 사진하고 요 사진의 차이가 뭡니까? 자, 물이 있고 없고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땅을 구덩이를 파봅니다. 자, 물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들? 물 납니다. 예.
기본적으로 노는요, 물을 잡았던 곳이기 때문에 물이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숭아 뿌리는 습에 약한 게 아니고 극히 약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복숭아 재미없습니다. 죄다 해칼, 죄다 낙과됩니다. 또 수지 나오죠. 예, 이런 데 심으면 복숭아 안 됩니다. 자, 여기를 유공관을 묻어서 요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유공관 묻을 형편이 안 돼서 못 묻어. 그러면 복숭아 심지 마세요. 예. 이따 이런 데다 복숭아 심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게 지금 저 뒤에 경운기 보이죠? 예, 요 경운기 보입니다. 예. 로타리 치다가 아유, 나 그냥 복숭아 심어볼 테야 이라고 여기다 심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거? 예. 이 복숭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자, 이 밭은요, 4년차 되는 복숭아 밭인데, 여기 전작이 뭐였냐? 포도였습니다. 뒤에 포도나무 보이시죠? 포도나무 걷어내고 복숭아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좀이 들어왔습니다. 자, 4월달 영상 20도 정도가 되면 나무좀이 들어오는데, 나무좀은 눈이 없습니다. 냄새를 맡고 들어오는 거죠. 나무가 시름시름 앓으면 부패하면서 알코올 냄새를 풍깁니다. 자, 이 밭 직접적인 원인은 나무좀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물입니다. 네, 물기죠. 네. 근데 이 밭주인은 우리 집 물 안 난답니다. 그래서 이 사진 보여줍니다. 예, 그러면 담배 2대 피시죠. 예. 자, 아까 논에 심었던 복숭아 나무입니다. 자, 일단 복숭아를 잘 모르시는 분도 이거 복숭아밭 문제 있네 이렇게 돼 있죠. 좀 가까이 가봅니다. 자, 복숭아 어디 답니까, 여러분? 예, 복숭아 달 데가 없어요. 좀 더 들어가 봅니다. 자, 저 밑에 저렇게 나무가 지저분해집니다. 저렇게 나무가 지저분해지면 여기에 뭐 오냐? 나무 좀 붙고요. 유리나방 들어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나무 좀 유리나방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물입니다. 자, 이기는 논, 복숭아밭 논. 자, 원래 논이었던 곳입니다. 논에 배수 대책을 세우지 않고 복숭아를 심었기 때문에 나무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좀 더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멀리서 보면 이렇습니다. 분명 복숭아밭 맞습니다. 가보면 이렇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는 빈가지, 여기 빈가지, 여기 빈가지입니다. 자, 우산입니다. 위에만 수북하지요. 또 저런 데는 뭐가 문제가 되냐? 일소 피해 옵니다. 여기 일소 피해 오죠. 그러니까 배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나무도 건강하지 않을 뿐더러 비록 복숭아가 달렸다 하더라도 해칼 아니면 낙과로 다 이어집니다. 작년 여러분 낙과 엄청 많았습니다. 자, 이거는요. 수지입니다.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수지. 자, 복숭아 수지는요. 이게 한약으로도 쓸 수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야, 우리 밭은 내가 복숭아 수확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나는 수지나 키워서 팔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물구덩에다 심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돈 거의 못 하시지요. 네. 자, 반대로 유공관을 철저히 묻어서 배수 대책을 세운 밭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잘 크죠? 네, 이렇습니다. 아까는 복숭아 달 데가 없었습니다. 여기 반사필름을 깔았어요. 반사필름을 깔았다는 것은 복숭아가 하부까지 많이 달렸다는 겁니다. 자, 이분이 무슨 재배 기술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분도 귀농하신 지 얼마 안 됐던 분이에요. 이분은 배수 대책을 철저하게 하신 겁니다. 자, 배수 대책이 복숭아 재배의 가장 큰 기술입니다. 여러분 물구덩이에다가 복숭아 심어가지고는요, 제 아무리 고수해도
좋은 복숭아 생산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자, 좀 더 가까이 가보니까 밑에서부터 계속 붙이죠. 자, 작년에 이런 경우가 여러분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립니다. 복숭아 나무의 뿌리는 습에 약합니다. 어떻게 약하냐? 극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라든가 다른 작물도 뭐 물이 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복숭아는 특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증상이냐? 이른 새벽에 가면은 복숭아가 입을 쫙 펼칩니다. 저도 한번 볼까요? 저 나왔습니다. 이른 아침이 되면 복숭아 잎이 이렇게 딱 펼쳐져요. 그런데 햇빛만 나면 보는 사진과 같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 이런 증상은 여러분들 전형적으로 가뭄이 나왔을 때 이런 증상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위에 잎은요, 햇빛이 나면 잎을 돌돌 맙니다. 보통 이제 잎을 말게 되면 응애가 올 수도 있고 뭐 다른 병해가 올 수 있지만 병해충이 올 수 있지만 그거 아닙니다. 자, 병충해 없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잎을 맙니다. 정상적이라면은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자두입니다. 잎 맙니다. 정상적이라면 이래야 되죠. 자, 이거 다 원인이 뭐냐? 땅 속에 과습입니다. 자, 이 포장 같은 경우에는 가보니까 이끼가 말도 못합니다. 자, 여러분 이끼는 습한 경우에 끼죠. 이 밭도 논을 말린 밭입니다. 그러니까 논을 물을 끊고 배수 대책 없이 심으니까 과습이 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이게 잎이 말리니까 가문 줄 알고 물을 더 줍니다. 나 오늘 저녁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지금 터질 지경인데 거기다가 물 말아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물을 덜 주시거나 유공관을 묻거나 해가지고 배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왜 이렇게 잎을 마느냐? 여러분들, 잎은요, 자, 양분을 만드는 공장은 잎입니다. 자, 잎은 본능적으로 햇빛을 향해 잎을 펼칩니다. 잎을 펼쳐서 광합성을 해서 탄수화물을 만들고 그 탄수화물을 가지에 저장하고 또 일부는 과일에 주고 뿌리에 저장을 합니다. 뿌리는 양수분을 올려가지고 또 위쪽으로 올려주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 잎을 펼치게 되면 잎 뒤 귀공에서 수분을 증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분을 증발하는 만큼 뿌리에서 수분을 올려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잎이 자기도 모르게 햇빛 받는 면적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가문 줄 알고 여기다가 물을 더 주게 되죠. 자, 그러면 복숭아의 나무는 잘못하면 죽습니다. 죽으면 오히려 고마울 수도 있어요. 다시 심으면 되니까. 죽지도 않습니다. 아까 보신 그런 나무처럼 배배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복숭아 재배하시기가. 그렇죠? 자, 자두나무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아까 같이 잎을 많은 나무의 뿌리를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붉은 뿌리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양수분을 올려주는 뿌리는 하얀 실뿌리입니다. 좀 유식한 말로 세근이라고 그러죠. 그게
양수분을 올리고 또 죽고 또 새로 생겨서 양수분을 올리고 이런 작용을 하는데 뿌리가 지택만 하고 있지 양수분을 못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부하고 지사부의 균형이 안 맞아서 이런 증상이 나오는 겁니다. 또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귀농하신 분입니다. 귀농하셔가지고 자두를 키우셨는데 자기가 이제 이 재배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 지역에서 자두 농사를 가장 잘 짓는 분하고 똑같이 농사를 진 겁니다. 거름 10경운기 내면 10경운기 내고 오늘 상충제 치면 오늘 치고 똑같이 했는데 귀농하신 분이 농사를 망쳤어요. 자, 어떻게 망쳤냐? 이렇게 망친 겁니다. 이렇게 농사를 졌어야 되는데 이렇게 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사장님 여기는 과습입니다. 물을 줄이든지 아니면 밝은제를 처리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승질을 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아니 무슨 내가 저 양반하고 농사를 똑같이 졌는데 왜 나만 이렇게 자두 농사가 안 되는 것이냐. 그건 왜 그러냐. 이분하고 그분하고 땅의 성질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걸 토성이라고 그러죠. 토성. 그분은 모래땅이고 귀농하신 분은 질땅입니다. 그러니까 모래땅 주시는 분이 5일에 물을 한 번 줬으면 이분은 열흘에 한 번 물을 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으니까 똑같이 따라 했죠. 똑같이 따라 하니까 과습이 돼서 복숭아가 저렇게 된 것입니다. 참 자두가. 그래서 그게 돈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숭아나 자두나 핵가류, 특히 복숭아 같은 경우는 낙과가 있는 과일이고 핵칼이 있는 과일이기 때문에 물에 심으면 절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아침 영하 한 12, 3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는 누구나 다 몸을 움츠립니다. 자, 여러분 추울 때 몸을 왜 움츠립니까? 이렇게 펼치죠. 그렇죠? 네. 몸을 움츠리는 것은 몸에 있는 열기를 뺏기지 않도록 추위에 노출되는 면적을 줄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면적을 넓게 되면은 기공에서 수분 흡수가 많으니까 그걸 줄여주기 위해서 움츠리는 겁니다. 움츠리면 그러다 물을 줘서도 안 되는 이유가 양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더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배수 대책을 세우고 밝은제 등을 처리해서 지하부하고 지상부의 균형을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파트가 이제 복숭아 병해충인데요. 제가 지금 핵칼, 그 다음 낙과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양분 과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질소를 얘기를 하는데요. 병해충도 딱 한 파트를 떼어내서 보는 게 아니고 재배 측면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따 이제 김민수 선생이 다시 이제 병해충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질소가 과하면 병해충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병이 됐든 충이 됐든 근본적인 얘들의 목적은 빨리 자기가 한 세대를 마무리하고 2세대, 3세대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질소가 많은 곳에는 그 작용이 빨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진딧물 같은 경우 질소가 적당한 복숭아밭과 질소가 많은 곳에 그 진딧물을 접종을 해보면 질소가 많은 곳에 진딧물이 훨씬 더 많이 붙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손 번식에 유리하고 그 다음에 본능적으로 농약이 안 들어온다는 것을
압니다. 자, 지금 사진 같은 경우는 진딧물입니다. 진딧물이 말도 못하게 지금 붙었는데 여기에 있는 진딧물은 아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질소가 강하면 도장지가 생기고 도장지가 많은 곳에는 농약을 쳐도 내가 상대적으로 생존할 가망성이 많다. 이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진딧물이 더 많이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자손번성에 유리하고요.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아, 여기가 훨씬 더 내가 생존할 가망성이 많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질소를 많이 주면 뭐 아까 그 재배 측면에서 봤던 그런 불리한 작용도 하지만 병해충도 이렇게 불리하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것은 다 끝났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해칼, 낙과, 그다음 뭐 저온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올해랑은 사진에서 보는 것 정도 돈 하셔요. 더 많이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저 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걸로 제가 준비한 복숭아 재배 일반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 15분 정도 쉬었다가 3시 반경에 우리 요즘에 상한가 치고 있는 김인수 선생님의 복숭아 병해충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